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동철이라고 합니다. 정말 큰일 날 뻔했던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여보 나야. 원식이 아빠. 저리 가. 싫어. 주사 싫어. 순이야. 왜 이래? 이게 무슨 꼴이야? 누가 당신을 이렇게 만들었어? 며느리. 뭐라고? 그게 사실이야? 이 잡것들을. 모든 일의 시작은 그날 저녁 밥상머리에서부터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들 원식이 내외가 오랜만에 저녁이나 먹겠다며 집에 들렀던 날이었죠. 제 아내 순이는 뭐가 그리 좋은지 아침부터 시장을 받아가 진수성찬을 차렸습니다. 아이고, 우리 원식이 왔어? 이게 얼마만이야? 그새 얼굴이 반쪽이 됐네. 엄마, 나 살쪘어. 무슨 반쪽이야? 아들 녀석은 멋쩍게 웃으며 식탁에 앉았죠. 며느리 김영미는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폰만 만지작거리다가 밥상이 다 차려지고 나서야 어슬렁어슬렁 기어 나왔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갈비찜 하셨네요. 저번엔 해물찜이더니. 말투가 꼭 시어머니가 한 음식을 품평하는 손님 같았어요. 아내는 그저 허허 웃으며 며느리 앞에도 수저를 놓아주었습니다. 영미, 너가 갈비찜 좋아하잖아. 많이 먹어. 요새 다이어트 중이라서요. 기름진 건 좀. 김영미는 젓가락으로 갈비 한 점을 뒤적거리다 툭 내려놓고는 뜬금없이 한숨을 후 내쉬는 겁니다. 아이고, 입맛이 왜 이렇게 없지. 그 한숨 소리에 제 아내 순이가 화들짝 놀라 며느리를 쳐다봤습니다. 왜 그래, 영미야? 어디 안 좋아? 입덧이라도 하는 거야? 입덧은요, 어머님도 참. 그냥 요새 우리 원식 씨가 통기운이 없어서 저까지 입맛이 덩달아 없네요. 그 말에 아들 원식이가 기다렸다는 듯이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나 요새 좀 피곤하긴 해. 회사 일이 많아서 그런가. 그러게 말이에요. 밤마다 끙끙 앓는다니까요.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김영미가 숟가락으로 국구름만 휘휘 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원식 씨는 어머님 굴무침 먹어야 기운이 나나 봐요. 결혼 전에는 그거 하나면 밥 2공기를 뚝딱 했는데. 안 그래요, 여보? 뭐 엄마 굴무침이 맛있긴 하지. 그거 먹은 지가 언젠지 기억도 안 나네. 원식이가 제 눈치를 슬쩍 보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저는 그 꼴을 보자마자 속에서 천불이 났죠. 이 두 인간이 지금 무슨 수작을 부리는지 뻔히 보였거든요. 제가 한마디 쏘아붙이려던 찰나 역시나 마음 약한 제 아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그걸 진작 말하지 그랬어. 꿀. 그거야 엄마가 캐다 주면 되지. 저는 즉시 아내의 말을 막아섰습니다. 여보, 당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무릎 아픈 사람이 어딜 가려고. 그리고 날씨 봤어? 내일부터 바다 안개 끼고 추워진다잖아. 괜찮아요. 내일 모레 물때가 딱 좋다는데. 잠깐 나가서 한 바구니만 캐오면 되지, 뭐. 원식아. 제가 아들 녀석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너가 그렇게 굴무침이 먹고 싶으면 네 마누라 데리고 장에 가서 사 먹어. 돈 주고 사 먹으면 될 거 아냐? 아, 아버지. 왜 또 돈 얘기를 하세요? 원식이가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그때 가만히 있던 며느리 김영미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 아버님. 말씀이 너무 심하시네요. 저희가 사 먹을 돈이 없어서 이러는 줄 아세요? 돈은 저희가 아버님보다 더 잘 벌어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그 건방진 눈빛에 기가 찼습니다. 그럼 왜 굳이 네 어머니 고생시킬 생각을 하는데? 고생이라뇨. 어머님 손맛이 그리워서 그런 거죠. 솔직히 시장 굴은 냄새나서 못 먹어요. 비린내만 나고 미끄덩거리고. 어머님이 갯벌에서 직접 캐오신 건 달잖아요. 그쵸, 어머님? 김영미가 아내를 향해 눈웃음을 치자
아내는 또 바보처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지. 내가 캐는 건 알이 잘고 달지. 꺼봐요. 어머님도 이렇게 좋아하시는데 아버님이 왜 막으세요? 꼭 저희가 불효자식 되는 것 같게 만드시네요. 정말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뻔뻔하게 자기 할 말만 할 수 있는지. 아들 원식이는 그저 밥알만 씹으며 딴청을 부리고 있었고요. 이 녀석은 결혼 전에는 저런 놈이 아니었어요. 착하고 순박했는데 저 김영미를 만나고부터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보, 당신은 가지 마. 내가 안 된다고 했어. 아휴, 당신은 걱정도 팔자예요. 내가 갯벌 하루 이틀 다닌 줄 아세요? 원식이 저 녀석 낳기 전부터 다녔는데. 아무 일 없어요. 우리 아들 기운 없다는데 엄마가 그것도 못 해줘? 결국 그날 밤 저는 아내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내일 새벽 일찍 다녀올 테니 당신은 푹 주무세요라며 제 어깨를 두드렸죠. 아들 내외는 그 말을 듣고서야 아이고, 그럼 저희는 맛있게 기다리고 있을게요. 라며 콧노래까지 부르며 돌아갔습니다. 그게 제가 본 아내의 마지막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설쳤습니다. 옆에서 자는 아내가 뒤척이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가지 말라고 싶었지만 자존심 때문에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죠. 설마 무슨 일 있겠어. 평생을 다닌 갯벌인데. 그렇게 스스로를 안심시키며 억지로 눈을 감았습니다. 불길한 예감이라는 게 이런 걸까요? 다음 날 새벽 해가 뜨기도 전인 이른 시간에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축축했죠. 옆자리를 더듬었는데 차가운 냉기만 느껴졌습니다. 아내가 없었어요. 저는 벌떡 일어나 거실로 뛰쳐나갔습니다. 현관에 늘 세워져 있던 아내의 장화와 굴을 캐는 호미, 그리고 망태기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순이야. 박순이. 미친 사람처럼 아내의 이름을 불렀지만 집안은 쥐 죽은 듯이 고요했습니다. 저는 외투를 걸칠 생각도 못하고 잠옷 바람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겨울 초입의 새벽 공기는 칼날처럼 폐부를 찔렀습니다. 갯벌로 향하는 내내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닐 거야. 금방 돌아올 거야. 나보다 먼저 일어나서 운동을 갔을 수도 있어. 하지만 제 발은 이미 갯벌 입구를 향해 달리고 있었죠. 그날따라 바다 안개가 유독 심했습니다.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자욱한 안개 속을 헤치며 아내의 이름을 목 놓아 불렀습니다. 여보, 순이야. 어디 있어? 대답 좀 해.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철썩이는 파도 소리와 제 목소리의 공허한 메아리뿐이었습니다. 물대표를 확인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물이 빠르게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제발 무사히만 있어다오. 저는 평생 신을 믿지 않았지만 그 순간만큼은 하늘에 있는 모든 신을 부르며 기도했습니다. 안개가 조금 옅어지는가 싶더니 저 멀리 아내가 자주 가던 바위 틈 근처에 검은 물체가 보였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저는 희망을 품고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순이야, 거기 있었어? 하지만 그곳에 아내는 없었습니다. 대신 아내가 늘 들고 다니던 낡은 망태기가 바위에 걸려 나부끼고 있었죠. 그리고 그 옆으로 갯벌에 반쯤 파묻힌 아내의 호미와 아내의 고무장화 한쪽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물이 들어차기 시작한 장화 안을 보며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세상이 무너진다는 게 이런 기분이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있었을까요? 정신을 차려보니 해가 뜨고 있었습니다.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119에 신고부터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 원식이에게 전화를 걸었죠. 신호음이 한참 가고 나서야 잠에 잔뜩 취한 아들 녀석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지, 왜 이렇게 이른 시간에? 무슨 일 있어요? 저는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원식아. 네. 왜 그러세요? 아, 혹시 굴은요? 어머니 굴 따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네 엄마가 없어졌어.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어디 갔는데요? 시장 갔어요? 갯벌에 신발이랑 호미만 남기고 없어졌다고. 저는 거의 울부짖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며느리 김영미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누구야? 아버님. 이 새벽에 왜 전화했대? 굴 때문에. 아니, 그게 아니라 엄마가 갯벌에서 없어졌대. 또다시 정적. 그리고 잠시 후 원식이가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버지, 지금 그게 진짜예요? 장난 아니죠? 거기가 어디예요? 저는 겨우 위치를 설명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곧이어 해양경찰의 사이렌 소리가 갯벌을 찢으며 울려 퍼졌고 수색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갯벌 입구에 서서 바다만 바라봤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아들 내외가 탄 차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도착했습니다. 원식이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갯벌로 뛰어오며 울먹였습니다. 엄마, 어디 있어? 하지만 그 울음이 왜 그렇게 가식적으로 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문제는 며느리 김영미였죠. 그녀는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창문만 빼꼼 내린 채 저를 쏘아봤습니다. 아버님. 경찰관에게 상황을 설명하던 제가 고개를 돌리자 김영미가 소리를 빽 질렀습니다. 아니, 아버님은 어머님이 새벽에 나가시는 걸 보고만 계셨어요? 말리셨어야죠. 무릎도 안 좋은 노인네를 이 추운 날 갯벌에 내보내시면 어떡해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경찰관들도 황당한 표정으로 며느리를 쳐다봤습니다.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제가 틀린 말 했어요. 저희가 그냥 어머님 굴무침 드시고 싶다고 해본 소리지, 진짜 목숨 걸고 가시라고 떼쓴 것도 아니잖아요. 옆에 계신 아버님이 단단히 붙잡으셨어야죠. 저는 피가 거꾸로 솟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나쁜 것이. 제가 며느리에게 달려들려는 것을 옆에 있던 젊은 경찰관이 막아섰습니다. 선생님, 진정하십시오. 지금은 수색이 먼저입니다. 저 인간이 지금 하는 말 못 들었소. 저 인간들 때문에 내 아내가. 아버님, 지금 저희 탓하시는 거예요? 어이가 없네. 사람이 없어졌는데 지금 누구 탓을 하세요? 아버님이랑 같이 사시다가 그렇게 된 거잖아요. 김영민은 조금도 죄책감을 느끼거나 슬퍼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 모든 상황이 귀찮고 짜증난다는 표정이었죠. 아들 원식이는 엄마하고 몇 번 부르짖는가 싶더니 이내 며느리 눈치를 보며 입을 닫아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다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차가운 겨울 바닷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제 아내 순이는 그렇게 굴을 따러 갔다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대대적인 수색을 벌였지만 결국 아내를 찾지 못했죠. 며칠 뒤 수색은 공식적으로 종료되었고 아내의 실종은 단순 실족 사고로 잠정 결론이 났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아내만 잃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저 두 괴물에게 아들까지 잃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아내 순이가 사라진 그 갯벌에서 저는 망부석처럼 매일을 보냈습니다. 아내 없는 집은 텅 빈 껍데기 같았어요. 밥을 지어도 함께 먹을 사람이 없었고 잠자리에 누워도 온기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장례조차 치르지 못했습니다. 시신을 찾지 못했으니까요. 저는 그저 갯벌 입구에 아내의 옷가지를 태우며 작은 상을 차렸을 뿐입니다. 그날 아들 원식이 녀석은 꽤나 서럽게 울더군요. 엄마, 내가 잘못했어. 내가 그냥 굴 사 먹을 걸. 엄마. 그 녀석의 어깨가 들썩이는 것을 보며 저는 그래도 마지막 남은 정은 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죠. 며느리 김영미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검은 옷을 입고 있었지만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루하다는 듯이 혹은 이 상황이 빨리 끝나기만을 바라는 사람처럼 멀찍이 서서 휴대폰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영미야, 너도 이리 와서 시어머니 가시는 길에 절이라도 올려. 제가 부르자 김영미는 마지못해 다가와서는 대충 고개만 까딱 숙였습니다. 아버님, 사람은 죽으면 끝이에요. 이렇게 붙잡고 계시면 어머님도 좋은데 못 가세요. 뭐라고? 아니, 제 말은 이제 그만 맘 정리하시고 현실을 받아들이시라는 거죠. 산 사람은 살아야죠. 그게 아내가 사라진 지 고작 사흘째 되는 날, 며느리가 제게 한 말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기가 막혀서 대꾸할 기력조차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완전히 폐인이 되어갔습니다. 밥도 먹는 둥 마는 둥, 씻지도 않고 멍하니 갯벌만 바라보는 게 제 일과의 전부였죠. 아들 내외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두 사람이 대문도 두드리지 않고 웬 서류 뭉치를 들고 들이닥쳤습니다. 아버지, 아직도 이러고 계세요? 아이고 냄새야. 집골이 이게 뭐예요? 김영미가 코를 막으며 거실로 성큼성큼 들어왔습니다. 원식이는 제 눈치를 보며 뒤따라 들어왔죠. 아버지 식사는 하셨어요? 가라. 너희들 보러 온 거 아니면 당장 가. 제가 힘없는 목소리로 말하자 김영미가 기다렸다는 듯이 서류를 탁자 위에 펼쳤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오늘 온 건 다름이 아니고요. 이것 좀 보세요. 그건 상속 관련 안내문이니 실종 신고 확인서니 하는 복잡한 서류들이었습니다. 이게 다 뭐냐? 아버님. 어머님이 이렇게 갑자기 가시는 바람에 재산 정리가 복잡하게 됐어요. 어머님 명의로 된 땅이 좀 있잖아요. 저기 갯벌 근처에. 아내의 명의로 된 땅. 그건 아내의 아버지가 유산으로 물려주신 우리 가족에게는 의미가 깊은 땅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뭐? 그게요, 아버님. 어머님이 실종 상태시라 법적으로 이게 아버님한테 바로 넘어오질 않아요. 나중에 세금 폭탄 맞으실 수도 있다고요. 세금? 내가 지금 그런 게 귀에 들어올 것 같아? 아이고, 아버님은 참 답답하시네. 이게 다 아버님 위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원식 씨, 당신이 좀 말해봐요. 김영미가 원식이를 쿡쿡 찔렀습니다. 아버지, 영미 말이 저희가 이런 거 복잡하니까 알아서 처리해 드리려고요. 그냥 여기 도장만 몇 개 찍어주시면 돼요. 필요 없어. 내 재산이든 네 어머니 재산이든 다 필요 없으니까 그냥 가.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돌아 누웠습니다. 그러자 김영미의 목소리가 훨씬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아버님, 지금 저희가 아버님 돈 탐나서 이러는 줄 아세요? 저희도 먹고 살기 바쁜데 아버님 일까지 챙겨드리려니까 힘들어 죽겠다고요. 누가 챙겨달라고 했어? 당장 나가. 제가 소리를 버럭 지르자 원식이가 김영미의 팔을 끌었습니다. 영미야, 가자. 아버지 지금 안 좋으시잖아. 나중에 다시 오자. 아, 진짜. 답답해 죽겠네, 저 영감탱이. 지 좋으라고 하는 짓도 모르고. 김영미는 투덜거리며 밖으로 나갔고 원식이는 제게 아버지 그럼 쉬세요라는 말만 남기고 쪼르르 아내를 따라 나갔습니다. 그들은 나중에라는 말을 지켰습니다. 정확히 1년 뒤 아내의 첫 번째 기일이 막 지났을 때였죠. 저는 그 1년 동안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몸은 바싹 말랐고 정신은 몽롱했습니다. 그저 순이야라는 이름만 중얼거리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날도 아들 내외가 들이닥쳤습니다. 이번에는 김영미의 표정이 아주 심각했습니다. 아버님, 큰일 났어요. 지금 당장 이거 처리 안 하시면 아버님 이 집, 나라에 뺏기게 생겼어요. 저는 멍한 눈으로 며느리를 쳐다봤습니다. 집을 뺏겨?
그게 무슨 소리인가? 아니, 그게 무슨. 저희가 다 알아봤는데요. 어머님이 실종되고 1년이 지나면 법이 바뀌어서 공동명의로 된 재산은 국가에서 환수 절차를 밟는데요. 지금 빨리 원식 씨 이름으로 명의를 돌려놓지 않으면 아버님 길거리에 나앉으신다고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판단력이 완전히 흐려진 상태였죠. 1년을 폐인처럼 살았더니 그런 황당한 말에도 덜컥 겁이 났습니다. 정말이냐? 나라에서 이 집을? 그렇다니까요. 저희가 겨우 맡고 있었는데 더는 시간이 없대요. 오늘 당장 처리해야 해요. 원식이도 거들었습니다. 아버지 영미가 구청에 아는 사람 통해서 겨우 알아낸 거예요. 빨리 도장 주세요. 저희가 오늘 바로 처리하고 올게요. 아버지가 뭘 아시겠어요? 이런 건 저희가 해야죠. 아버지가 뭘 아시겠어요? 라는 말이 비수처럼 꽂혔지만 저는 반박할 기력이 없었습니다. 집. 아내와 평생을 함께한 이 집마저 잃을 수 있다는 공포가 저를 덮쳤습니다. 도장이 어디 있더라? 저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안방 서랍을 뒤졌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 먼지가 뽀얗게 쌓인 인감도장 함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늘 소중하게 관리하던 것이었죠. 제가 도장함을 내밀자 김영미가 그걸 낚아채듯 가져갔습니다. 아이고, 잘 생각하셨어요. 그럼 저희가 빨리 처리하고 올게요. 아버님은 아무 걱정 마시고 푹 쉬고 계세요. 그들은 제가 서류를 읽어볼 틈도 주지 않았습니다. 이미 도장이 찍혀야 할 곳에 빨간 동그라미까지 다 쳐왔더군요. 저는 멍하니 앉아 그들이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인감증명서를 떼어야 한다며 제 신분증까지 가져갔습니다. 아버지, 그럼 저희 가볼게요. 이제 다 해결됐으니까 걱정 마세요. 그렇게 그들은 폭풍처럼 몰아치고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뭔가를 속았다는 느낌보다는 이제 집은 지켰구나 하는 바보 같은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제 모든 것을 빼앗기는 순간인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그날 이후 또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내가 사라진 지 꼬박 3년이 되어가는 세월이었죠. 저는 여전히 그 집에서 혼자 살았습니다. 하지만 집은 더 이상 제 집이 아니었죠. 어느 날부터인가 제 이름으로 날아오던 재산세 고지서가 끊겼습니다. 대신 이원식 귀하라고 적힌 우편물들이 날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모르는 척했습니다. 아니, 알고 싶지 않았다는 게 맞을 겁니다. 아내를 잃은 슬픔이 너무 커서 재산 따위는 아무래도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저 이 집에서 아내와의 추억을 곱씹으며 여생을 마칠 수만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족하다고 여겼습니다. 아들 내외는 그 2년 동안 저를 거의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도 전화 한 통이 전부였죠. 아버지 잘 계시죠? 저희 이번에 바빠서 못 내려가요. 용돈 필요하시면 말씀하시고요. 물론 용돈 한 푼 붙여준 적은 없습니다. 저도 바라지 않았고요. 그들은 아마 제가 집 안에서 조용히 늙어 죽기만을 바랐을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내가 사라진 지 딱 3년째 되던 그날이었죠. 저는 그날도 어김없이 새벽같이 일어나 갯벌로 향했습니다. 아내의 작은 상을 차렸던 그 자리에 앉아 소주를 부었습니다. 순이야, 보고 싶다. 정말 보고 싶어. 나 보러 안 올 거야?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울다가 집으로 돌아왔는데 낯선 차 한 대가 제 집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들은 말끔하게 정장을 차려입은 처음 보는 얼굴들이었습니다. 누구신데 남의 집 앞에? 제가 묻자 그중 한 남자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말했습니다. 여기 지금은 비어있는 집 아닙니까? 이원식 씨 소유 주택으로 알고 왔는데요. 뭐라고요? 비어있다고? 저희는 부동산에서 나왔습니다. 이 집
매물로 나와서 보러 왔는데요. 혹시 예전에 사시던 분이신가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매물? 이 집이? 무슨 소리요? 내가 이 집 주인인데 누가 집을 내놔? 아, 그러세요? 이상하네요. 집주인 이원식 씨께서 직접 내놓으신 물건입니다. 안에 어르신이 계실 줄은 몰랐네요. 그럼 저희는 집주인이랑 다시 얘기하고 오겠습니다. 그들은 명함 한 장을 획 던져주고는 차를 타고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집주인 이원식? 집을 내놨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원식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왜요, 아버지? 녀석의 목소리는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네, 이놈. 이게 무슨 짓이야? 집을 내놨다고? 이 집을? 아, 그거요? 그것 때문에 전화하셨어요? 안 그래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말씀? 이게 지금 나한테 말하고 할 짓이야. 이 집은 아버지. 원식이가 제 말을 끊고 소리쳤습니다. 그 집, 이제 아버지 집 아니에요. 제 집이라고요. 아버지가 저한테 주신 거잖아요. 도장 찍으셨잖아요. 내가 언제 너한테 준다고. 아, 기억 안 나세요? 1년 전에 아버지가 저한테 명예 넘겨주셨잖아요. 세금 문제 복잡하다고. 그제야 1년 전 아니, 2년 전의 일이 기억났습니다. 나라의 집을 뺏긴다던 그들의 거짓말. 그건 너희가. 아, 됐고요. 아버지. 어차피 그 집 아버지 혼자 사시기엔 너무 크잖아요. 그거 팔아서 저희 가게 하나 차리려고요. 아버지는 저희가 모실게요. 저희 집으로 들어오세요. 수화기 너머로 김영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뭐래? 아버님 오신대? 아이고, 싫어. 나 그 영감탱이 냄새나서 싫어. 원식이가 황급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아니, 영미야, 조용히 해. 뭘 조용히 해. 어차피 다 들리겠네. 아버님, 그렇게 됐으니까요. 조만간 집 비워주세요. 이사 갈 집 알아봐 드릴 테니까. 저기 시 외곽에 조용하고 공기 좋은 데 많아요. 시 외곽. 조용하고 공기 좋은 곳. 그 말이 왜 그렇게 섬뜩하게 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너희가 정말 인간이냐? 인간이죠. 아버님 부양하겠다는데. 그럼 끊어요. 바쁘니까. 전화가 뚝 끊겼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아내를 잃은 것도 모자라 아들에게 평생을 바친 집까지 빼앗겼습니다. 저는 완벽하게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배신감과 절망감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삶을 놓아버리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지잉 지잉. 새벽 2시가 넘은 시간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받을까 말까 망설였습니다. 이 시간에 올 전화가 없었죠. 혹시 집을 보러 왔던 부동산일까? 여보세요. 저는 잠긴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보세요? 전화 잘못 거셨어요. 저기. 그때 아주 작고 떨리는 젊은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혹시 박순희님 보호자 되시나요? 박순희. 제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누구요? 지금 누구라고 했어요? 박순희님이요. 혹시 아시는 분 맞으세요? 내 아내요. 내 아내 이름이요. 지금 어디요? 당신 누구요? 저는 저도 모르게 고함을 질렀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여자가 흠칫 놀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 맞으시구나. 저 그게 지금 빨리 좀 와주셔야 할 것 같아요. 어디? 거기가 어디요? 어르신이 상태가 너무 안 좋아요. 여기 주소 찍어 드릴게요. 근데 절대 제가 전화했다고 하시면 안 돼요. 저 잘려요.
여자는 겁에 질린 목소리로 주소 하나를 불러주고는 황급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띠띠띠. 끊어진 전화기를 붙잡고 저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박순희. 내 아내. 3년 만에 듣는 이름. 이건 꿈인가? 아니면 나를 놀리는 악독한 장난인가? 하지만 그 여자의 목소리에는 분명 절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상태가 너무 안 좋아요. 저는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겉옷을 꿰어 입고 비틀거리며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새벽의 차가운 공기가 다시 한번 제 뺨을 때렸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달려가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기사님, 여기로 최대한 빨리 가주세요. 제발 빨리요. 저는 휴대폰에 찍힌 주소를 기사님께 보여주며 울부짖었습니다. 내 아내가 살아있을지도 모른다. 택시는 어두운 새벽 도로를 1시간 넘게 달렸습니다. 제가 살던 바닷가 마을에서 한참이나 떨어진 인적 드문시 외곽의 외딴 곳으로 향했죠. 주소 찍어드릴게요라던 여자의 말과 달리 저는 너무 경황이 없어서 그냥 불러주는 대로 주소를 외웠습니다. 차가 멈춘 곳은 불빛 하나 없는 낡은 3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간판도 제대로 보이지 않았어요. 희망이라는 글자 2개만 페인트가 벗겨진 채 희미하게 보일 뿐이었죠. 요양원이라고 하기엔 너무도 음침하고 병원이라고 하기엔 너무도 허술했습니다. 기사님, 여기가 맞다고요? 네, 손님. 내비게이션에는 여기가 맞다고 나오는데요. 무슨 요양시설 뭐 그런 곳 같은데. 근데 분위기가 좀 스산하네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택시비를 계산하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굳게 닫힌 철문 앞에는 면회시간 외 방문 금지라는 낡은 팻말만 붙어 있었죠. 저는 철문을 미친 듯이 두드렸습니다. 계세요. 아무도 안 계세요. 문 좀 열어보세요. 한참을 두드리자 안쪽에서 불이 켜지고 잠에 취한 듯한 경비원이 하품을 하며 나왔습니다. 아, 뭐야. 이 새벽에 면회 시간이 아니라고 써진 거 안 보여요? 사람을 찾으러 왔습니다. 박순희. 박순희라는 사람이 여기 있습니까? 박순희? 그런 사람 몰라. 아침에 와요, 아침에. 경비원이 문을 닫으려고 하기에 저는 철문 틈으로 손을 집어넣었습니다. 제발 확인 한 번만 해주세요. 제 아내입니다. 3년 전에 잃어버린 제 아내라고요. 제 절박한 모습에 경비원이 잠시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아, 진짜 귀찮게. 그럼 일단 들어와 봐요. 근데 진짜 없으면 나 화낼 거니까. 경비원이 마지못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코를 찌르는 퀴퀴한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소독약 냄새와 음식물 쓰레기 냄새, 그리고 뭐라고 형언할 수 없는 불쾌한 냄새가 뒤섞여 있었죠. 경비원은 1층 사무실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자, 여기 입소자 명단인데 박순희? 봅시다. 없는데? 봐요, 없잖아요. 없다고요? 그럴 리가 분명히. 저는 명단을 빼앗아 들고 직접 확인했습니다. 김씨, 이씨, 정씨. 하지만 박씨 성을 가진 사람 중 박순희라는 이름은 없었습니다. 꺼봐요. 없죠? 아침부터 사람 잠만 깨우고. 얼른 나가요. 아닙니다. 잠깐만요. 분명히. 저는 절망감에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 여자의 전화는 장난이었을까요? 그때였습니다. 2층에서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 다급하게 계단을 내려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아까 저에게 전화를 걸었던 그 젊은 여자 명찰을 보니 이수진이라는 이름의 요양보호사였습니다. 어르신.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전화했죠. 내 아내 박순희 어딨어? 제 고함에 경비원과 이수진 씨가 동시에 사색이 되었습니다. 아, 저는 모르는 일. 이봐. 이 선생. 이 사람이 이 선생 아는 사람이야?
지금 박순이라는 할머니 찾는다는데 명단에 없잖아. 경비원의 말에 이수진 씨가 저를 다급하게 복도 구석으로 끌고 갔습니다. 어르신, 조용히 하세요. 들키면 저 정말 큰일 나요. 내 아내부터 보여줘. 어딨어? 계세요. 여기 계시다고요. 그런데 이름이 달라요. 이름이 다르다고?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럼 뭐라고 돼 있는데? 김분남 할머니로 되어 있으세요. 302호실에. 김분남. 제 아내의 이름이 아닌 전혀 모르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럼 아니잖아. 당신. 아니에요. 맞아요. 제가 어르신 서류 정리하다가 김분남 할머니 옷 속에서 꼬깃꼬깃한 쪽지를 봤어요. 거기에 남편 이동철이랑 이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이동철. 제 이름이었습니다. 아내가 제 이름을 적은 쪽지를 3년 동안 품고 있었던 겁니다. 302호실. 저는 경비원과 이수진 씨를 밀치고 3층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뒤에서 어딜 함부로 들어가 하는 고함 소리가 들렸지만 상관없었습니다. 302호. 복도 끝에 있는 302호실 문을 거칠게 열어젖혔습니다. 방 안은 더 지독한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어둠 속에 4개의 침대가 놓여 있었고 할머니 4분이 누워 있었습니다. 다들 미동도 없이 숨소리만 간신히 내뱉고 있었죠. 순이야. 제가 이름을 부르며 침대 사이를 헤집었습니다. 그리고 창가 쪽 가장 구석진 침대에서 저는 보고야 말았습니다. 그것은 제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머리카락은 다 빠지고 군데군데 뭉텅이로 엉켜붙은 눈은 초점을 잃고 허공만 바라보는 미라 같은 몰골의 노파가 누워 있었습니다. 아냐, 이건 내 아내가 아냐. 제가 뒷걸음질 치려는데 그 노파가 제 목소리에 반응했습니다. 아주 희미하게 고개를 돌리더군요. 저는 홀린 듯이 그 침대로 다가갔습니다. 가까이에서 본 얼굴. 비록 살은 하나도 남지 않고 주름만 자글자글했지만 그 눈매 코입 제 아내 박순이였습니다. 순이야? 저는 떨리는 손을 뻗어 아내의 뺨을 만졌습니다. 차갑고 거칠었습니다. 여보 나야, 나 동철이야. 원식이 아빠. 아내는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공포에 질린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로 웅얼거렸습니다. 저리가 싫어. 주사 싫어. 아내는 저를 피하려다 침대에서 굴러떨어질 뻔했습니다. 저는 그런 아내를 부둥켜 안고 울부짖었습니다. 순이야. 왜 이래? 나야. 나 동철이라고. 이게 무슨 꼴이야? 누가 당신을 이렇게 만들었어? 제 고함 소리에 방 안의 다른 할머니들이 놀라 잠에서 깼고 이수진 씨와 경비원이 뒤따라 뛰어들어왔습니다. 어르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거 나, 내 아내야. 내 아내라고. 저는 아내를 붙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제 품에서 바들바들 떨며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 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3년 전 그토록 곱고 다정했던 제 아내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때 경비원 뒤로 덩치 큰 남자 직원 2명이 더 나타났습니다. 뭐 하는 사람이야? 당장 끌어내. 그들이 저를 아내에게서 떼어내려 했습니다. 이거나. 사람 살려. 내 아내를 여기서 빼내야겠어. 제가 발버둥 치는 순간 이수진 씨가 제 곁으로 다가와 귓속말로 속삭였습니다. 어르신, 지금 이러시면 할머니 못 데리고 나가세요. 일단 진정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 말에 저는 겨우 이성을 되찾았습니다. 도와준다고? 네. 우선 보호자 서류부터 확인해야 해요. 이 할머니 보호자가 따로 있어요. 보호자? 내가 남편인데 무슨 보호자? 저는 남자 직원들을 뿌리치고 사무실로 다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김분남이라는 이름의 서류철을 찾아냈습니다. 서류를 펼쳐보는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해야 했습니다. 입소자 김분남. 특이사항 심한 노인성 질환으로 인한 배회 및 소란 증세. 그리고 그 밑에 적힌 보호자 서명란. 보호자 김영미 관계딸. 김영미. 제 며느리의 이름이었습니다. 딸. 제 아내 순이는 딸이 없습니다. 아들 원식이 하나뿐입니다. 머리를 망치로 3개 얻어맞은 듯한 충격에 휘청거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며느리가 제 아내를 이름까지 바꿔가며 이런 지옥 같은 곳에. 어르신 괜찮으세요? 이수진 씨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부축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심장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수진 씨 맞죠? 네, 어르신. 나 좀 도와줘요. 내 아내 여기서 당장 빼내야겠어요. 저는 주머니 속 휴대폰을 꺼내 112에 신고부터 하려 했습니다. 잠깐만요, 어르신. 지금 신고하시면 저 사람들이 서류 다 숨길 거예요. 그리고 보호자가 김영미 씨로 되어 있어서 경찰이 와도 강제로 못 데리고 나가요. 그럼 어떡해? 내 아내가 저기서 죽어가고 있는데. 우선 아침까지 기다리세요. 제가 원장 오면 말씀드려 볼게요. 그리고 의사소견이 필요해요. 할머니 상태가 정상이 아니에요. 이수진 씨의 말은 침착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분노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아내를 구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저 악마 같은 인간들에게 죗값을 치르게 해야 했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피가 날 정도로 세게 쥐었습니다. 날이 밝기를 기다리는 몇 시간이 지옥처럼 길었습니다. 저는 302호실 앞 복도에 쪼그려 앉아 아내가 누워있는 문틈만 하염없이 바라봤습니다. 아내는 제가 온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밤새 끙끙 앓는 소리만 간간히 내뱉었습니다. 아침 8시가 되자 직원들이 출근하고 시설이 분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원장이라는 명패를 단 기름진 얼굴의 중년 남자가 사무실로 들어서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곧장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당신이 여기 원장이요? 그런데요. 누구신데 어젯밤부터 소란을. 경비실에서 얘기 들었습니다. 원장은 저를 귀찮다는 듯 쳐다봤습니다. 내 아내가 여기 있소. 302호실에 김분남이라는 가짜 이름으로. 가짜 이름이요? 무슨 말씀이신지. 저희는 보호자가 제출한 서류대로 입소 절차를 밟았을 뿐입니다. 보호자 김영미 씨한테 연락해 보시죠. 원장은 태연했습니다. 오히려 저를 정신 나간 노인 취급했죠. 보호자 김영미 그 인간이 내 며느리요. 그 인간이 내 아내를 여기 버린 거라고. 아이고 어르신. 요즘 그런 식으로 가족들끼리 재산 싸움하다가 요양원에 와서 행패 부리시는 분들 많아요. 경찰 부르기 전에 조용히 돌아가시죠.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한통속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과 대화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좋아. 경찰. 당신들이 부르든 내가 부르든 해보자고. 대신 내 아내 당장 이 지옥에서 빼내야겠소. 내가 지금 당장 대학병원으로 옮길 거요. 저는 그 길로 119에 전화를 걸어 사설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여기 환자가 위독합니다. 당장 큰 병원으로 이송해야 해요. 원장이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보호자 동의 없이 환자를 무단으로 퇴소시킬 수 없어요. 이건 불법입니다. 불법? 내 아내를 3년간 가둬놓고 이 꼴로 만든 너희들이 불법 아니야? 비켜. 제가 원장을 밀치고 302호실로 달려가자 남자 직원들이 저를 막아섰습니다. 몸싸움이 벌어졌죠. 이거나. 내 아내 데리고 나갈 거야. 그때 이수진 씨가 제게 다가와 다시 한번 속삭였습니다.
어르신, 지금 싸우시면 안 돼요. 저 사람들 신고할 거예요. 제가 원장한테 환자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상급병원으로 옮겨야 한다고 설득해 볼게요. 대신 어르신은 병원에 도착하는 즉시 의사 진단서부터 받으세요. 그게 증거가 될 거예요. 이수진 씨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억지로 분노를 사겼습니다. 알겠소. 그럼 그렇게 합시다. 이수진 씨는 곧장 원장에게 달려가 무언가 심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원장님, 302호 김분남 할머니, 지금 혈압이랑 맥박이 너무 불안정해요. 이러다 여기서 큰일 나면 원장님도 곤란해지세요. 보호자한테는 저희가 나중에 통보하더라도 일단 급하니까 저 남편분 말대로 큰 병원으로 보내는 게. 여기서 큰일 난다는 말에 원장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자신들에게 책임이 돌아올까봐 겁이 난 것이었죠. 정말 상태가 안 좋아? 네. 제가 방금 확인했어요. 빨리 조치 안 하면 위험해요. 원장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젠장 알았어. 그럼 당장 내보내. 대신 저 노인네한테 자발적인 퇴소 및 이송에 대한 각서 받아. 나중에 우리한테 딴소리 못하게. 저는 내 아내를 내 병원으로 옮기는데 무슨 각서냐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지금은 아내를 빼내는 게 우선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내민 종이에 자발적으로 이송함이라고 쓰고 지장을 찍었습니다. 잠시 후 사설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저는 이수진 씨의 도움을 받아 얇은 담요 한 장에 쌓인 아내를 들것에 실었습니다. 3년 만에 바깥 공기를 쐬는 아내는 희미한 햇빛에도 눈을 뜨지 못하고 가늘게 신음했습니다. 순이야 괜찮아 이제 괜찮아. 내가 왔어. 구급차에 올라타며 저는 이수진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이 은혜는. 됐어요. 어르신 어서 가보세요. 그리고 이거. 이수진 씨가 제 손에 작은 수첩 하나를 쥐어주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할머니 입소 기록 사본이랑 제가 몰래 적어둔 투약 일지예요. 너무 이상해서 혹시 몰라서.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수첩을 받아 품속 깊이 넣었습니다. 구급차는 시내에서 가장 큰 대학병원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아내는 집중치료실로 옮겨졌습니다. 저는 초조하게 응급실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의사 한 분이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불렀습니다. 보호자님, 이동철님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제 아내 순이 아니 박순이 상태가 어떻습니까? 일단 급한 고비는 넘겼습니다. 하지만 상태가 매우 심각합니다. 의사는 차트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일단 극심한 영양실조와 탈수 증세가 보입니다. 그리고 전신 근육이 심각하게 위축되어 있어요. 오랫동안 거의 움직이지 못한 사람처럼요. 그리고 또 제가 묻자 의사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노인성 질환이나 치매로 인한 증상이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환자분 혈액에서 특정 성분이 과다하게 검출되었습니다.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수진 씨가 줬던 투약 일지가 떠올랐습니다. 그게 무슨? 환자를 억지로 진정시키려는 목적의 강한 약입니다. 이런 종류의 약을 이렇게 장기간 과다하게 쓰게 되면 인지 기능이 심각하게 손상됩니다. 뇌가 거의 활동을 멈춘 상태가 되는 겁니다. 누군가 환자분을 조용히 만들기 위해 의도적으로 이런 약을 계속 쓴 것 같습니다. 이건 명백한 범죄 아닙니까? 제 물음에 의사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희 병원 측에서도 관련 자료를 준비해 두겠습니다. 이건 의료진으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눈을 감았습니다. 아내가 302호실에서 저를 보며 주사 실어 가라고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것은 헛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 지옥에서 3년 동안 매일같이 저항했던 아내의 마지막 절규였습니다. 저는 의사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제 아내 제발 살려만 주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준비는 하셔야 할 겁니다. 인지 기능이 예전처럼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저는 병원 복도에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아들 내외는 굴을 캐러 간 아내가 갯벌에서 사고를 당하자 구조하는 대신 아내를 빼돌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름까지 김분남으로 바꿔치기해서 저 지옥 같은 시설에 격리시켰습니다. 왜? 아내의 재산, 그리고 제 재산까지 모두 가로채기 위해서. 자신들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아내에게 강한 약을 계속 쓰면서 살아있는 송장으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저는 품속에서 이수진 씨가 준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시설에서 몰래 가져온 김분남 입소 기록지도 꺼냈습니다. 기록지에는 보호자 김영미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복수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원식의 이름을 찾아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 녀석은 아마 제가 집을 뺏기고 절망에 빠져 울고 있을 거라 생각했겠죠. 신호음이 몇 번 가고 원식이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 왜 또 전화해요, 아버지? 집 비울 생각은 하셨어요? 저는 제 목소리가 이토록 차가울 수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원식아. 네. 왜요? 네 엄마를 찾았다. 수화기 너머로 순간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네. 뭐라고요? 누굴 찾아요? 네 엄마. 박순이. 저는 일부러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지금 시 외곽에 있는 한 요양원에 있다. 네 엄마가 왜 거기 있는지 너는 알고 있겠지? 수화기 너머로 쨍그랑 하고 무언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김영미의 날카로운 비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뭐라고? 그 영감탱이가 거길 어떻게 알았대? 저는 그 말을 끝으로 아무 대답 없이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지금 제 손은 분노가 아니라 차가운 결의로 떨리고 있었죠. 그들의 혼란스러운 목소리를 들으니 오히려 제 머릿속은 얼음장처럼 차갑고 맑아졌습니다. 병원 복도에 주저앉아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곧장 아내가 누워있는 중환자실로 돌아가지 않고 병원 1층 로비의 구석진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휴대폰 주소록을 열어 아주 오래된 이름을 찾아냈습니다. 최진혁 변호사. 제겐 친구라고 부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건설 현장에서 함께 고생했던 친구죠. 그 녀석은 늦깎이로 법 공부를 시작하더니 기어코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가족을 잃는 아픔을 겪었죠. 사기꾼에게 잘못 걸려 전 재산을 잃고 아내와도 헤어졌습니다. 그래서인지 최 변호사는 돈 없고 억울한 사람들 일에는 피도 눈물도 없이 달려드는 아주 냉철하고 독한 칼잡이로 유명했습니다. 여복의 최 변호사. 이동철? 자네 이동철이 맞나? 몇 년 만에 듣는 목소리인데도 최 변호사는 제 목소리를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그래, 나야. 미안하네. 이렇게 안 좋은 일로 연락해서. 자네 목소리 왜 그러나? 무슨 일이야? 자네답지 않게 왜 이리 떨려? 저는 심호흡을 한 번 했습니다. 진혁아, 내 아내를 찾았네. 박순희 씨? 3년 전에 실종됐던. 실종이 아니었어. 3년 동안 지옥에 갇혀 있었네. 저는 병원 로비 구석에서 지난 3년간의 일과 오늘 새벽에 벌어진 일들을 빠짐없이 털어놓았습니다. 아들 내외의 뻔뻔한 연극, 제 집과 땅을 가로챈 일, 그리고 오늘 새벽 그 끔찍한 시설에서 발견한 아내의 모습까지. 김분남이라는 가짜 이름, 김영미라는 보호자 서명,
그리고 의사가 말해준 진정약 이야기까지. 수화기 너머의 최 변호사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거친 숨소리만 들려왔죠. 자네 지금 어디인가? 대학병원 응급실 복도일세. 당장 그리로 가지. 30분 아니 20분이면 도착하네. 자네 지금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아무하고도 말하지 말고. 특히 그 시설 원장이나 아들 내외 전화 절대 받지 말고 기다리게. 최 변호사는 그리고라며 말을 이었습니다. 자네가 확보한 증거물. 그 김분남 입소 기록지 사본이랑 그 용감한 요양보호사가 준 수첩. 그거 주머니 속에 넣고 손으로 꽉 쥐고 있게. 그게 지금 자네 아내 목숨값이고 그놈들을 잡을 그물이야. 전화가 끊기고 저는 최 변호사의 말대로 주머니 속의 서류들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정말 20분쯤 지났을까요? 응급실 입구로 검은색 코트를 휘날리며 한 남자가 뛰어들어왔습니다. 고생과 분노로 일찍이 희끗희끗해진 머리. 최진혁 변호사였습니다. 동철아. 진혁아. 최 변호사는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 제 어깨를 꽉 잡았습니다. 몸은 괜찮은 겐가? 자네 꼴이 말이 아닐세. 나는 괜찮아. 근데 내 아내가. 최 변호사는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일단 박순희 씨 상태부터 봐야겠네. 주치에 만나러 가세. 우리는 함께 담당 의사를 만났습니다. 의사는 제게 설명했던 것보다 더 자세하게 최 변호사에게 아내의 상태를 브리핑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 말씀은 노인성 질환이 아니라 외부에서 투입된 강한 약으로 인해 인지 기능이 극도로 저하된 상태라는 거군요. 네, 변호사님. 저희가 검사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이건 명백히 비정상적인 처치였습니다. 좋습니다. 지금부터 박순희 환자에 대한 모든 진료 기록, 검사 결과지, 그리고 특히 약물 검출 관련 소견서를 제 이름으로 발급해 주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최 변호사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지금부터 이 병원의 박순희 환자에 대한 모든 접근 권한은 남편인 이동철 선생님과 저, 법률 대리인 최진혁 변호사에게만 있습니다. 김영미 혹은 이원식이라는 이름으로 접근하는 자는 그들이 아들이든 며느리든 절대 환자와 접촉시켜서는 안 됩니다. 네. 하지만 아드님인데. 의사가 당황하자 최 변호사가 품에서 변호사 신분증과 함께 그 입소 기록지 사본을 꺼내 들었습니다. 김분남이라는 가명으로 환자를 3년간 버려둔 보호자 김영미가 바로 그 며느리입니다. 지금 이건 단순한 가족 문제가 아니라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아주 나쁜 범죄입니다. 병원 측의 비협조로 환자에게 2차 가해가 발생하거나 증거인멸 시도가 벌어질 시 병원 역시 그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겁니다. 최 변호사의 단호한 말에 의사와 간호사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장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간호팀의 접근 제한 명령을 내리겠습니다. 조치를 마친 최 변호사와 저는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각종 기계에 둘러싸여 희미하게 숨만 내쉬는 아내의 모습을 보자 최 변호사의 눈시울도 붉어졌습니다. 동철아, 우리가 너무 오래 못 봤구나. 자네가 이런 일을 겪는 동안. 아니야, 자네가 와줘서 이제야 숨이 좀 쉬어져. 우리는 병원 지하의 24시간 카페로 내려갔습니다. 최 변호사는 뜨거운 커피 2잔을 시켜 제 앞에 한 잔을 놓았습니다. 자, 이제 작전 회의를 시작하지. 동철아, 지금부터는 절대 감정적으로 행동하면 안 되네. 저놈들은 이미 인간이 아니야. 짐승만도 못한 것들이지. 그런 것들을 상대할 때는 우리도 그들보다 더 냉정해져야 하네. 어떻게 하면 되겠나? 난 그냥 저것들 다. 아니, 자네가 직접 손 떼면 안 돼. 자네가 원하는 게 뭔가? 그냥 저놈들 망하게 하는 거?
아니면 자네 아내의 3년 그리고 자네의 모든 것을 되찾는 건가? 둘 다 하고 싶네. 좋아. 그럼 순서대로 가야지. 저놈들을 한 번에 무너뜨리면 안 되네. 서서히 아주 고통스럽게 자신들이 가진 모든 것을 잃게 만들어야 해. 최 변호사는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내고 제가 건넨 증거물들을 하나하나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수진 씨가 준 수첩을 보더니 혀를 차더군요. 이건 정말 결정적이군. 날짜별로 진정주사라고 적어놨어. 이런 게 바로 결정적 증거일세. 이수진 씨라는 분, 정말 용감한 분이야. 우선 첫 번째. 최 변호사가 손가락 하나를 폈습니다. 저놈들이 분명 병원으로 쳐들어올 걸세. 자네가 전화를 그렇게 끊었으니 상황 파악하러 미친 듯이 달려오겠지. 그게 첫 번째 무대야. 병원에서 뭘 어쩐단 말인가? 증거를 잡아야지. 자백에 가까운 반응을. 최 변호사는 즉시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 최 변호사인데. 지금 당장 대학병원으로 최고급 녹음 장비랑 초소형 카메라 좀 세팅해주게. 아, 물론이지. 내 의뢰인 병실일세. 환자 상태 모니터링용이라고 병원에는 말해두었네. 의뢰인이 직접 동의한 거니 문제없어. 그는 병원 측과 이미 말을 맞춘 듯 했습니다. 박순희 씨가 중환자실에서 일반 1인실로 옮겨지는 즉시 그 병실에 모든 장비를 설치할 걸세. 그리고 자네가 그놈들을 맞이하는 거야. 나와 함께. 만나서 무슨 말을. 아무 말도 할 필요 없어. 자네는 그냥 지켜보기만 하게. 내가 그놈들 입에서 김분남이라는 이름 석자를 꺼내게 만들 테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박순희 씨의 반응이야. 그 며느리의 목소리나 얼굴을 봤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그게 법정에서 그 어떤 증언보다 강력한 증거가 될 걸세. 두 번째. 최 변호사가 손가락 2개를 폈습니다. 그 지옥 같은 시설. 그 원장놈. 그놈은 김영미와 공범이야. 아들 내외를 치기 전에 그놈들 돈줄이자 방패막이었던 그 시설부터 무너뜨려야 하네. 어떻게? 이수진 씨의 증언, 그리고 이 수첩. 이것만으로도 충분하지만 더 확실하게 가야지. 우리는 지금부터 그 시설에 격리되었던 다른 피해자 가족들을 찾아야 하네. 다른 피해자? 분명히 있어. 이수진 씨 말대로 특별관리 대상이 된 분들이. 그 가족들과 연대해서 저놈들을 조직적인 범죄 집단으로 엮어야 해. 단순히 한 명의 환자를 잘못 관리한 게 아니라 조직적으로 노인들을 격리하고 약을 써가며 보조금을 횡령한 집단으로 만들어야 저놈들 절대 빠져나가지 못하네. 최 변호사의 계획은 치밀했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세 번째. 그놈들의 재산. 자네 집과 땅. 이미 그놈들 명의로 넘어갔다고 했지? 그런데 2년 전에 내가 바보같이. 아니. 자네 탓이 아니야. 그건 사기에 의한 증여였네. 우리는 증여 무효 확인 소송을 동시에 진행할 걸세. 아내를 가두고 남편을 속여 재산을 편취했다. 이건 법정에서도 절대 용납 못할 반인륜적인 행위거든. 승소는 확실하네. 모든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원식이었습니다. 최 변호사가 제 휴대폰을 보더니 씩 웃었습니다. 자, 첫 번째 무대의 배우들이 도착할 모양이군. 밖에. 그리고 스피커폰으로 해. 저는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누르고 스피커폰으로 전환했습니다. 왜? 수화기 너머로 원식이의 다급하고 겁에 질린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지금 그게 정말이에요? 엄마 찾으셨다고요? 그 요양원 거기가 어디예요? 아버지가 어떻게? 녀석은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 요양원이라니 스스로 알고 있었다고 불어대는 꼴이었죠.
그때 며느리 김영미가 휴대폰을 낚아챈 듯 날카로운 목소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아버님, 지금 장난하시는 거예요? 3년 동안 뭐 하시다 갑자기 엄마를 찾아요. 그리고 이상한 전화 한 통으로 사람 놀라게 하시고. 저는 최 변호사의 눈짓을 보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장난 같나? 니들이 3년간 네 어머니를 처박아둔 그 지옥 말이다. 뭐라고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저희가 어머님을 왜? 대학병원. 지금 중환자실이다. 네 어머니 숨만 붙어 있더구나. 저는 일부러 병원 이름을 정확히 말해줬습니다. 오라고. 당장 이 지옥의 무대로 튀어오라고. 당장 튀어와. 니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니들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지. 니들 어머니 얼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니 똑똑히 봐둬야 할 거 아냐. 저는 그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최 변호사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이제 덫은 놨고 미끼도 물었어. 지금부터는 저놈들이 제 발로 지옥에 걸어 들어오는 걸 구경만 하면 되네. 때마침 간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내의 상태가 조금 안정되어 1인실 병실로 옮겼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저와 최 변호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세, 동철아. 이제 3년간 묵혀둔 연극의 마지막 장을 열어주러 가야지. 아내가 옮겨진 1인실 병실은 조용했습니다. 중환자실보다는 훨씬 나았지만 여전히 아내는 창백한 얼굴로 눈을 감고 있었죠. 최 변호사의 팀이 이미 손을 써둔 상태였습니다. 병실 구석, 환자를 관찰하는 용도라며 설치된 작은 카메라가 문과 침대를 동시에 비추고 있었습니다. 최 변호사의 양복 안주머니에는 고성능 녹음기가 작동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최 변호사가 환자분의 안정을 위해 꼭 필요한 분이라며 부른 50대 중반의 단정한 여성분이 병실에 와 있었습니다. 소개하지. 이분은 박선영 간병사님이시네. 하지만 내 로펌의 베테랑 사무장이기도 하지. 오늘 여기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기록하고 증언해 줄 분이야. 박 사무장님은 제게 가볍게 목례를 했습니다. 어르신 마음 굳게 잡으십시오. 오늘 힘든 장면을 보시게 될 겁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키고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최 변호사는 문 옆에 섰고 박 사무장님은 침대 시트를 정리하는 척하며 아내의 곁을 지켰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복도 저편에서부터 여기야. 1103호. 하는 고함 소리와 함께 요란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쾅. 병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아들 원식이와 며느리 김영미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엄마. 원식이는 침대에 누워있는 아내의 모습을 보자마자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머리카락이 군데군데 빠진 아내의 모습. 그 처참한 몰골의 녀석도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자기가 버린 어머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던 거겠죠. 엄마 이게 무슨 꼴. 하지만 며느리 김영미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아내를 본 게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저와 제 옆에 서 있는 낯선 남자 최 변호사를 맹렬하게 쏘아보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지금 이게 다 뭐예요? 이분은 누구신데 남의 병실에 함부로 계세요? 김영미는 자기가 이 병실의 주인인 것처럼 소리쳤습니다. 그때 원식이가 정신을 차린 듯 침대로 달려들었습니다. 엄마, 나 원식이야. 눈 좀 떠봐. 엄마. 으흑 엄마. 녀석이 눈물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라기보다 공포와 당혹감이 뒤섞인 아주 역겨운 눈물이었습니다. 김영미는 한술 더 떴습니다. 원식이 옆에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로 달려들어 아내의 팔을 붙잡고 흔들었습니다. 어머님, 저 영미예요. 아이고 어머님, 저희가 얼마나 찾았는지 아세요? 3년 내내 전국을 뒤지고 다녔는데
어느 놈이 우리 어머님을 이런 곳에 아이고. 그 뻔뻔한 연기력에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국을 뒤져 3년 내내 제가 입을 열려던 순간 최 변호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시끄럽군요. 최 변호사의 차가운 한마디에 김영미의 울음소리가 뚝 그쳤습니다. 뭐라고요? 당신 뭔데 지금? 최 변호사는 품에서 명함을 꺼내 김영미의 얼굴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최진혁 변호사입니다. 이동철 선생님, 그리고 저기 누워 계신 박순희 어르신의 법률 대리인이죠. 김영미 씨 맞으시죠? 변호사라는 말에 김영미의 눈이 독사처럼 가늘어졌습니다. 변호사는 왜 부르셨어요, 아버님? 저희가 못 믿어오셔서요? 저희가 어머님 병원비 다 낼 건데 왜 일을 이렇게 만드세요? 병원비요? 최 변호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병원비를 걱정할 때가 아닌 것 같은데요. 김영미 씨. 최 변호사는 제가 건넸던 입소 기록지 4본을 꺼내 들었습니다. 2022년 11월 4일. 희망 어쩌고 하는 시설. 입소자 김분남. 보호자 김영미. 관계딸. 최 변호사가 서류를 하나하나 읽어내려가자 김영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원식이도 울음을 멈추고 당황한 눈으로 아내와 최 변호사를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딸, 박순희 어르신은 아들 이원식 씨 하나뿐인 걸로 아는데요. 김영미 씨, 당신이 언제부터 박순희 어르신 딸이 됐습니까? 그리고 김분남은 또 누굽니까? 그게 무슨... 김영미가 당황해서 말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저는 모르는 이름이에요. 누가 장난을 쳐놨나 보네. 저희는 오늘 아버님 전화 받고 처음 안 사실이라고요. 모른다고? 제가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네가 모른다고? 네가 3년간 네 어미를 가둔 그 지옥. 네가 네 손으로 서명한 그 서류를. 이제 와서 모른다고. 제 고함 소리에 김영미가 눈에 쌍심지를 켜고 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아버님, 지금 무슨 말을 함부로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어머님을 왜 가둬요? 증거 있어요? 아버님이 지금 치매 걸리신 거 아니에요? 3년 동안 어머님 한 번 못 찾으신 분이 누군데? 저희가 겨우겨우 찾아서 아니 아버님이 찾으신 걸 저희한테 뒤집어 씌우려는 거잖아요. 뭐? 이런 고얀. 제가 분노로 몸을 떠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결정짓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계속 눈을 감고 미동도 없던 아내가 김영미의 그 악다구니 쓰는 날카로운 목소리에 갑자기 온몸을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습니다. 흐흐. 아내가 경기를 일으키듯 몸을 뒤틀었습니다. 그리고 감겨있던 눈을 번쩍 떴습니다. 하지만 초점은 없었죠. 오직 공포만이 가득했습니다. 가. 아내의 마른 입술에서 갈라진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가 저리 가. 아내가 손을 허우적거리며 김영미를 밀어내려고 했습니다. 영미 저리 가. 주사 싫어. 오지 마. 오지 마. 아내는 김영미의 얼굴을 똑바로 보지도 못하고 그저 목소리가 들려오는 방향을 향해 절규했습니다. 공포에 질려 침대에서 떨어지려는 것을 옆에 있던 박 사무장님이 급히 붙잡았습니다. 할머니, 진정하세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싫어 주사. 매일 아파. 병실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아들 원식이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엄마, 왜 이래? 영미를 왜? 자신이 버린 어머니가 3년 만에 만난 아들인 자신은 알아보지도 못하고 오직 며느리의 목소리에만 반응하며 지옥에서처럼 공포에 떠는 모습. 그것은 그 어떤 자백보다도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김영미의 얼굴은 이제 하얀색을 넘어 시퍼렇게 변했습니다. 이게 다 이 늙은이들이 갑자기 쳐들어와서. 어머님이 놀라셨잖아요. 여보, 뭐해?
저 변호사, 저 간병인 당장 끌어내. 그때 문 옆에 서 있던 최 변호사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 찍혔습니다. 김영미의 동작이 우뚝 멈췄습니다. 뭐라고? 병원 측 동의 하에 환자 보호를 위해 설치된 카메라에 방금 김영미 씨가 보인 모든 행동과 박순희 어르신의 반응이 선명하게 녹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주머니 속 녹음기에도 두 분의 목소리가 아주 잘 담겼고요. 최 변호사가 김영미에게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변호사가 왜 있냐고 물으셨죠? 바로 이런 순간을 위해서입니다. 어른을 버리고 가둬둔 짓, 남의 이름을 몰래 도용한 짓, 사람 몸을 망가뜨린 짓, 그리고 이제 병원에서 소란 피우고 이를 막은 잘못까지 추가되겠군요. 뭐? 녹음. 이 자식이 당신이 뭔데 남의 대화를 녹음해. 초상권 개인정보. 제 의뢰인의 병실입니다. 그리고 저는 박순희 어르신의 법정 대리인으로서 환자에 대한 명백한 위협 행위를 기록했을 뿐입니다. 불법이 아니란 소리죠. 최 변호사는 병실 전화를 들어 보안팀을 호출했습니다. 보안팀이죠? 1103호실입니다. 환자 보호자 외 외부인이 난동을 부리고 있습니다. 당장 끌어내 주십시오. 김영민은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는지 갑자기 태도를 바꿔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님, 아버님, 오해예요. 저희가 그런 게 아니라 그 요양원에서. 시끄러워. 저는 제 아내를 달래고 있는 박 사무장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그리고 다시는 네 어머니 앞에 나타나지 마. 아버지, 오해라고요. 이건 그 시설이. 원식이도 뒤늦게 제 바지를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건장한 보안 요원 2명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두 분. 소란 피우지 마시고 나오시죠. 이거나. 우리 엄마 병실이야. 니들이 뭔데? 김영미가 발악했지만 보안 요원들은 두 사람을 양쪽에서 붙잡아 병실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복도에서 이 영감탱이가 보자 하니까 너 고소할 거야. 다 고소할 거라고. 하는 김영미의 악다구니가 멀어져 갔습니다. 쾅. 병실 문이 닫히고 지옥 같던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아내의 침대로 다가갔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실어주사라고 중얼거리며 떨고 있었습니다. 순이야 나야 동철이야. 괜찮아 다 끝났어. 저 악마들 다 갔어. 제가 아내의 손을 잡자 아내는 그제야 조금씩 안정을 되찾는 듯 했습니다. 저는 주저앉아 아내의 손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최 변호사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동철아, 가장 큰 산을 넘었네. 이제 저놈들을 잡을 두 번째 그물을 준비해야지. 아들 내외가 병원에서 난동을 부리며 끌려나간 다음 날, 저는 최 변호사의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의 병실은 박선영 사무장님이 철통같이 지키고 있었죠. 병원 측에도 다시 한번 신신당부를 해두었습니다. 이제 그 지옥을 무너뜨릴 차례입니다. 최 변호사가 서류철을 넘기며 말했습니다. 제 앞에는 어제 그 시설에서 저에게 전화를 걸었던 용감한 요양보호사 이수진 씨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최 변호사의 연락을 받고 신변 보호를 약속받은 뒤 용기를 내어 이곳까지 와주었죠. 이수진 씨, 다시 한번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수진 씨는 공익 제보자로 저희가 철저하게 보호해 드릴 겁니다. 이수진 씨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이 그간 몰래 기록했던 수첩 원본을 내밀었습니다. 변호사님, 어제 제가 어르신께 드린 건 사본이었어요. 이게 원본입니다. 김분남 할머니뿐만이 아니에요. 이수진 씨의 증언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시설 원장은 보호자가 자주 찾아오지 않거나 입소 상담 때 좀 귀찮게 구는 분이라고 가족이 직접 말한 어르신들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분류했어요.
특별관리라니 그게 무슨 뜻입니까? 밤에 조금이라도 소리를 지르거나 배회를 하려고 하면 간호조무사들이 알아서 진정주사를 놨어요. 의사 처방도 없는 그냥 원장이 구비해둔 강한 약이었죠. 원장은 그걸 알면서도 묵인했습니다. 그래야 인력이 덜 드니까요. 그리고 이수진 씨는 더 끔찍한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보조금도 엄청나게 빼돌렸어요. 식자재비 장부는 전부 이중 장부였습니다. 어르신들에게는 멀건 국에 밥만 주면서 장부상으로는 매일 고기와 과일이 나간 것처럼 꾸몄죠. 그렇게 빼돌린 돈으로 원장은 외제차를 굴리고 간부들끼리 회식비로 썼어요. 최 변호사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좋습니다. 이수진 씨의 증언과 이 수첩, 그리고 이중 장부에 대한 증언. 이것만으로도 그 원장놈은 끝났어. 하지만 우리는 더 확실하게 가야 해. 동철아. 최 변호사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자네가 직접 나서줘야겠네. 내가 뭘 하면 되겠나? 그 시설에 아내분처럼 고통받고 있을 다른 어르신들, 그리고 그 가족들을 우리가 구해내야 해. 최 변호사의 팀은 그 시설의 입소자 명단을 바탕으로 보호자들의 연락처를 알아냈습니다. 저는 그날 오후부터 최 변호사의 사무실에서 다른 피해자 가족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돌렸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서갑수 어르신 보호자 되십니까? 네, 그런데요. 누구시죠? 저는 그 시설에 3년 동안 아내를 갇혀두었던 사람입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대부분의 가족들은 처음엔 제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경계했죠. 선생님, 혹시 최근에 아버님 뵙고 오셨습니까? 아버님 상태가 어떠시던가요? 너무 얌전하게 주무시기만 하지는 않던가요? 그걸 어떻게 아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치매가 심하셔서 요새 기력이 없으신가 보다 했는데. 기력이 없으신 게 아닙니다. 약에 취해 계신 겁니다. 선생님, 아버님도 특별관리 대상이었을 겁니다. 제 말에 수화기 너머의 남자는 숨을 삼켰습니다. 지금 그게 사실입니까? 사실입니다. 제 아내는 그 약 때문에 뇌 기능이 심각하게 손상되었습니다. 지금 대학병원에 입원해 있고요. 저희는 저 악마 같은 시설을 고발하려고 합니다. 힘을 합쳐 주십시오. 그렇게 34명의 피해자 가족들을 더 모았습니다. 한 할머니는 욕창이 심해져서 폐혈증으로 응급실에 실려가기도 했고, 어떤 분은 입소한 지 6개월 만에 뼈만 앙상하게 말라버렸다고 울분을 토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시설 측에서 알아서 잘 케어해 주겠거니 하고 믿었던 저처럼 순진한 보호자들이었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행동을 개시했습니다. 최 변호사는 이 모든 증거를 모아 언론사에 터뜨리지 않았습니다. 언론은 마지막 카드입니다. 동철아. 지금은 저들을 법과 행정의 이름으로 한 방에 묶을 공식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최 변호사는 구청 노인복지과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긴급 행정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의 조직적인 비인도적 처우 정황, 부적절한 처방 문제, 그리고 보조금 횡령 의혹.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한 구청은 즉각 특별합동감사팀을 꾸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오후, 저와 최 변호사, 그리고 다른 피해 가족 2명은 구청 감사팀 직원들, 경찰관들과 함께 그 지옥의 시설을 급습했습니다. 누구신데 이렇게? 원장이 사무실에서 차를 마시다가 구청 직원들과 경찰, 그리고 저와 최 변호사가 들이닥치자 사색이 되어 일어섰습니다. 구청 노인복지과에서 나왔습니다. 시설 운영 실태 및 보조금 집행 내역 특별감사 나왔습니다. 원장님 협조해 주시죠. 감사요? 갑자기 무슨? 원장이 당황해서 막아서려 했지만 경찰들이 그를 제지했습니다. 가만히 계십시오. 공무 집행 중입니다. 감사팀 직원들은 사무실의 모든 장부와 컴퓨터를 압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영장 가져오셨어요? 이건 압수수색이 아니라 행정조사입니다. 시설 인허가 조건에 따른 정당한 조사입니다, 원장님. 최 변호사가 원장에게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때 이수진 씨가 한쪽 캐비닛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이중장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호사실 약품 보관함 아래 칸에 처방전 없는 약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수진 씨의 용감한 증언에 원장의 얼굴은 이제 하얗다 못해 흑빛이 되었습니다. 저 여자가 직원들이 즉시 간호사실로 달려가 약품 보관함을 열었고 그곳에서는 처방전 라벨이 붙어 있지 않은 정체불명의 약병 수십 개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원장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건 내가 그런 게 아니야. 간호조무사들이. 바로 그때였습니다. 최 변호사가 문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누군가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방송국 카메라와 기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김 기자, 지금입니다. 찍으시죠. 잠깐. 찍지 마. 카메라 치워. 뭐 하는 짓이야? 원장이 얼굴을 가리며 발악했습니다. 구청 직원들과 경찰들도 갑작스러운 언론의 등장에 당황했지만 최 변호사가 막아섰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입니다. 이런 끔찍한 시설이 어떻게 운영되어 왔는지 모두가 알아야 합니다. 김 기자가 마이크를 원장에게 들이댔습니다. 원장님, 노인들에게 부적절한 약을 사용한 것 인정하십니까? 보조금 횡령 혐의는요? 원장이 아무 말도 못하고 있을 때 제가 카메라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3년 만에 찾은 제 아내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제 아내가 3년을 저곳에 갇혀 있었습니다. 제 차분한 한마디에 기자들의 플래시가 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제 며느리가 제 아들의 어미를 저 원장과 짜고 저곳에 가뒀습니다. 이름까지 바꾸고 매일매일 강한 약을 쓰면서요.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제 아들은 어머니 굴무침이 먹고 싶다고 했습니다. 제 아내는 아들이 좋아하는 굴을 따러 갔습니다. 그리고 제 며느리는 사고를 당한 시어머니를 구조하는 대신 이곳에 3년간 버렸습니다. 어르신, 성함이. 그날 저녁 9시 뉴스 헤드라인은 제 이야기로 도배되었습니다. 인면수심 요양시설, 며느리와 짜고 시어머니 3년간 가두다. 처방전 없는 약 살아있는 지옥된 노인시설. 줄줄 새는 보조금, 원장의 외제차로. 그 시설은 방송이 나간 직후 즉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장은 보조금 횡령, 노인복지법 위반, 불법 의료행위 교사 등의 혐의로 그 자리에서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저는 병실로 돌아와 뉴스가 나오는 TV를 껐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의 마른 손을 잡았습니다. 순이야 보고 있어. 나쁜 놈 하나 잡았어. 당신을 그 지옥에 가둔 놈. 이제 법의 심판을 받을 거야. 제 손등 위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지옥에서 걸려온 것처럼 울렸습니다. 며느리 김영미였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그녀의 이성을 잃은 비명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아버님, 아버님, 지금 뭐 하신 거예요? 뉴스가, 방송국에. 우리 얘기를 왜 해요? 우리 이제 어떡하라고.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니들 지옥은. 저는 그 말을 끝으로 다시 전화를 끊었습니다. 첫 번째 복수가 끝났습니다. 이제 두 번째 복수를 시작할 차례였습니다. 그 시설 원장이 긴급 체포되고 9시 뉴스가 전국을 뒤덮은 다음 날. 세상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인터넷과 신문은 온통 굴무침 며느리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도배가 되었죠. 제 아내의 사연, 제 집을 가로챈 아들 내외의 이야기는 온 국민의 공분을 샀습니다.
저는 병실에서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의식이 뚜렷하지 않았지만 간간히 제 손을 잡는 힘이 미약하게 남아 느껴졌어요. 순이야, 다 봤지? 이제 시작이야. 아침 일찍 최진혁 변호사가 굳은 얼굴로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동철아, 밤새 전쟁이었네. 무슨 일인가? 최 변호사는 태블릿 PC를 켜서 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시설 원장이 버티지 못하고 다 불기 시작했네. 뭘 말이오? 자신도 억울하다는 거지. 자기는 김영미라는 보호자가 하도 돈을 찔러주면서 특별 관리를 부탁하길래 그냥 좀 진정시켰을 뿐이라고 말이야. 모든 건 김영미가 주도한 거라고 책임을 떠넘기고 있네. 그것만으로는 부족해. 이 녀석들은 분명 원장과 우리가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발뺌할 거야. 제가 말하자 최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그래서 우리가 놈들을 공범으로 묶을 결정적인 연결고리를 찾아내야 하네. 바로 3년 전 내 아내를 갯벌에서 그 시설로 실어 나른 놈. 제 말에 최 변호사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렇지. 바로 그 브로커일세. 원장은 그놈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어. 자신은 그저 김분남이라는 환자를 인계받았을 뿐이고 그 환자를 데려온 건 늘 거래하던 조 실장이라는 놈이라고 말이야. 조 실장. 그 이름 석자를 입안에서 굴리는데 쓴 침이 넘어왔습니다. 그놈 전화번호는? 원장이 순순히 불었지. 경찰이 원장의 통화 목록을 확보했고 조 실장이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번호를 우리에게도 넘겨주었네. 이미 경찰도 그놈을 쫓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그놈을 잡아야 해. 경찰이 잡으면 되는 것 아닌가? 최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경찰이 그놈을 체포하면 그놈은 단순 처벌로 끝날 수 있어. 하지만 우리는 그놈 입에서 김영미의 사주를 받았다는 자백을 받아내야 하네. 그것도 그놈이 제 발로 기어 나와서 돈을 받으려 하는 현장을 덮쳐야지. 최 변호사의 계획은 이랬습니다. 첫째, 사설 탐정을 고용해 조 실장의 현재 위치와 동태를 파악한다. 둘째, 경찰에는 용의자 추적 중이라고 시간을 벌어두고 우리가 먼저 그놈에게 새로운 미끼를 던진다. 셋째, 그 미끼는 바로 제가 무는 것이었습니다. 동철아, 자네가 해줄 수 있겠나? 무엇이든. 내 아내를 저 꼴로 만든 놈인데. 내가 직접 그놈 얼굴을 봐야겠네. 최 변호사의 팀은 신속했습니다. 박선영 사무장님이 아내의 병실을 지키는 동안 저와 최 변호사 그리고 사설 탐정으로 고용된 2명의 건장한 남자가 한 팀이 되었죠. 탐정의 보고는 금방 들어왔습니다. 조 실장, 본명은 조판수. 사기 전과 사범입니다. 지금은 뉴스를 보고 낌새가 이상한지 인천항 근처의 한 여관방에 숨어 지내는 것 같습니다. 돈이 거의 떨어진 것 같더군요. 좋아. 돈이 떨어진 생쥐라 미끼를 더 세게 물겠군. 최 변호사는 저에게 새로 개통한 휴대폰을 건네주었습니다. 자, 동철아. 이제 자네가 연기를 좀 해야겠어. 아주 절박하고 돈은 좀 있어 보이지만 세상 물정 모르는 그런 골치 아픈 노인 역할일세. 어떻게 말을 시작해야? 내가 불러주는 대로 하게. 딱 한마디만 하면 돼. 소개받고 연락드렸습니다. 치매 노모 처리 가능하십니까? 처리라는 단어가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제 아내에게 저놈들이 그랬던 것처럼. 저는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받지 않을 것 같았죠. 딸칵.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저 여보세요. 누구? 아주 낮고 경계심 가득한 목소리였습니다. 저 조 실장님 되십니까? 전화 잘못. 소개받고 연락드렸습니다. 제가 다급하게 외치자 상대방이 잠시 숨을 참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누구 소개? 그 요양원 김 원장님이 예전에
김 원장이라는 말이 나오자 조 실장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지금 장난해? 뉴스 못 봤어? 그 양반 지금. 아닙니다. 장난 아닙니다. 그래서 더 급해서 그럽니다. 김 원장님 말고는 조 실장님밖에 없다고 해서. 저는 최 변호사의 지시대로 돈이 급하고 절박한 연기를 이어갔습니다. 우리 노모가 치매가 너무 심해서 집안을 다 부수고 며느리가 더는 못 살겠다고. 제발 좀 조용히 처리할 수 없을까요? 수화기 너머로 조 실장이 마른 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돈 냄새를 맡은 거겠죠. 당신 누군데? 저는 그냥 경기도에서 작은 공장 하는 이동철이라고 합니다. 공장 사장. 돈은 좀 있고. 돈은 있습니다. 부르는 대로 드릴게요. 제발 5천만 원 아니 1억이라도 제발 며느리가 오늘 내일 합니다. 1억? 그놈의 목소리가 확 바뀌었습니다. 탐욕에 젖어서요. 1억 좋아. 근데 요즘 시끄러워서 내가 직접은 못 가. 아닙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어디로 가면 될까요? 조 실장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오늘 저녁 8시. 인천항 제1부두 앞 돌고래 찻집으로 와. 현금으로 1억 들고 오기 힘들면 일단 계약금 2천만 원이라도 현금으로 가져와. 나머지는 처리 끝나고 받고.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 실장님. 전화가 끊겼습니다. 최 변호사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물었어. 아주 세게 물었군. 좋아. 이제 그물 치러 가세. 그날 저녁 저는 낡은 점퍼 주머니에 가짜 돈다발 2천만 원어치를 넣었습니다. 제 몸에는 초소형 녹음기와 위치 추적기가 부착되었죠. 최 변호사와 탐정 2명, 그리고 만일을 대비해 사전에 협조를 구해둔 사복 경찰 2명이 근처 차량에서 대기했습니다. 동철아, 절대 무리하면 안 되네. 그놈이 딴짓하려 들면 즉시 신호를 보내게. 우리가 1분 안에 들이닥칠 테니. 걱정 말게. 내 아내 얼굴을 생각하면 지금 당장이라도 저놈을. 안 돼. 감정은 접어두게. 우리는 자백이 필요한 거야. 약속 시간이 된 저녁 8시. 돌고래 찻집은 이름과는 달리 아주 허름하고 낡은 손님 하나 없는 다방이었습니다. 제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구석자리에 앉아있던 비열한 인상의 남자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조판수, 조 실장이었습니다. 당신이 이동철 사장? 네, 맞습니다. 조 실장님. 저는 일부러 어수룩하게 웃으며 그놈 앞에 앉았습니다. 아이고, 여기까지 오느라 힘들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말은 짧게 하지. 물건 아니 노모는 상태가 어떻소? 심합니다. 사람도 못 알아보고 밤낮으로 소리 지르고. 며느리가 아주. 됐고. 돈은? 제가 주머니에서 돈다발을 꺼내 테이블 위에 밀었습니다. 조 실장의 눈이 돈다발에 고정되었습니다. 그놈은 돈을 세어보지도 않고 가방에 쓸어 담았습니다. 좋아. 계약금은 받았고. 이제 어떻게 처리해 줄까? 조용히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보내는 거? 아니면 그 혹시 예전에 김영미라는 여자 일도 처리하셨다고? 제가 조심스럽게 미끼를 던졌습니다. 조 실장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습니다. 당신 그 여자는 어떻게 알아? 아, 그게 김 원장님 통해서 들었습니다. 아주 깔끔하게 처리하셨다고. 갯벌에서 사고 난 것처럼. 조 실장은 경계심을 풀고 오히려 비열하게 웃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 김영미. 그 독한 여자. 그거 아주 쉬운 일이었지. 네. 그 여자가 그러더군. 우리 시어머니 오늘 갯벌에서 굴 따다가 발을 헛디뎠는데 이참에 아예 실종된 걸로 만들어 달라고 말이야.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태연한 척 감탄하는 연기를 했습니다. 와, 대단하십니다.
그럼 그 아들은 몰랐습니까? 아들, 그 얼빠진 놈. 다 알았지. 지 어미가 다리 부러져서 끙끙대는데도 지 마누라 눈치만 보더군. 내가 차에 싣는 동안 그놈 담배만 뻑뻑 피우고 뒤도 안 돌아보던데. 아주 환상의 커플이야. 저는 주먹을 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 아들 원식이가 그 현장에. 그래서 제 노모도 그렇게 깔끔하게 가능할까요? 당연하지. 1억이면 뭐 바다에 빠뜨려줘. 아니면 저기 멀리 신분 세탁해서 평생 못 나오게 해줘. 둘 다 좋네요. 저는 주머니 속의 버튼을 눌렀습니다. 동시에 찻집 문이 쾅 하고 열렸습니다. 조판수. 최 변호사와 사복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조 실장은 돈가방을 들고 뒷문으로 튀려 했지만 대기하고 있던 탐정들에게 붙잡혔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이거 나. 함정이야. 조판수 씨. 사람을 고의로 빼돌리고 실종으로 꾸민 혐의, 그리고 방금 벌인 사기 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이 수갑을 채우자 조 실장은 저를 노려보며 발악했습니다. 이 늙은이, 너가. 저는 그놈에게 다가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놈이 3년 전에 갯벌에서 실어 나른 그 할머니. 그게 내 아내다. 이 악마만도 못한 놈아. 조 실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 그리고 내 놈이 방금 짓거린 말 김영미가 사주했다. 아들도 공범이다. 전부 여기 똑똑히 녹음되었어. 저는 제 가슴팍에 숨겨진 녹음기를 두드렸습니다. 조 실장은 그 자리에 다리가 풀린 듯 주저앉았습니다. 가짜야. 저놈이 날 속였어. 나는 김영미가 시키는 대로. 그래. 그 말 이제 검사님 앞에서 실컷 하게 될 거야. 최 변호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두 번째 그물이 조 실장과 그리고 내 아들 내외를 단단히 올가매는 순간이었습니다. 조 실장, 조판수가 체포된 것은 결정적이었습니다. 놈은 자기가 살기 위해 모든 것을 불기 시작했죠. 나는 김영미가 시켜서 한 죄밖에 없다. 이원식도 그 자리에 있었다. 그들이 처리해달라고 돈을 줬다는 자백을 쏟아냈습니다. 이제 아들 내외는 공동 정범이 되었습니다. 그 시설 원장, 브로커 조 실장, 그리고 아들 내외. 4명을 하나로 묶는 범죄 집단의 그림이 완성된 거죠. 최진혁 변호사는 조금도 쉬지 않았습니다. 동철아. 이제 놈들의 돈줄을 끊어야지. 아니 원래 자네 것이었던 재산을 되찾아와야 하네. 다음 날 최 변호사는 즉시 2개의 소송을 동시에 제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부당이득 반환 및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이었습니다. 2년 전 아들 내외가 집을 나라에 빼앗긴다고 이동철 선생님을 기망하여 인감 도장을 받아갔습니다. 이는 명백한 사기입니다. 따라서 당시 이루어진 모든 증여 및 매매 계약은 무효입니다. 두 번째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었습니다. 박순희 어르신이 3년간 겪은 정신적, 육체적 피해, 그리고 보호자인 이동철 선생님이 겪은 고통, 이에 대한 위자료, 그리고 향후 발생할 막대한 병원비와 간병비 저희는 총 30억 원을 청구합니다. 소송장을 접수함과 동시에 최 변호사는 가장 무서운 무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바로 가압류 및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이었죠. 놈들이 재산을 빼돌리기 전에 모든 것을 동결시켜야 합니다. 법원은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우리의 신청을 즉시 받아들였습니다. 그날 오후 아들 내외의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던 바로 내 집이었던 그 아파트. 처분 금지 딱지가 붙었습니다. 며느리 김영미가 굴리던 번쩍이던 외제차. 가압류 딱지가 붙었죠. 아들 이원식의 월급 통장, 김영미의 예금 통장 모든 금융거래가 정지되었습니다. 저는 그날 박 사무장님과 교대하여 아내의 병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말은 못했지만 눈을 뜨고 저를 바라보는 시간이 조금씩 길어지고 있었죠. 순이야, 우리 집 곧 되찾아올게. 당신이랑 나 둘이 살던 그 집. 그때 병실 문이 쾅 소리와 함께 거의 부서질 듯이 열렸습니다. 며느리 김영미였습니다. 그녀의 몰골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머리는 산발이었고 눈은 실핏줄이 터져 시뻘겋게 충혈되어 있었죠. 아버님, 아버님, 지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우리 통장이 다 막혔어요. 차에도 빨간 딱지가. 저는 조용히 아내의 눈을 가려주었습니다. 이 더러운 꼴을 더는 보여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가. 제 차가운 한마디에 김영미가 이성을 잃고 달려들었습니다. 나가. 지금 나가라는 말이 나와요. 아버님이 신고해서 아버님이 우리 돈 다 묶어놓고 우리더러 길거리에 나 앉아 죽으라는 거예요? 니들이 내 아내에게 했던 짓 그대로 돌려받는 것뿐이다. 뭐, 우리가 뭘 어쨌는데요? 그래요. 요양원에 보낸 거 그거 하나 잘못했어요. 하지만 그 늙은이 아니 어머님이 먼저. 그 입 닥치지 못해. 제가 버럭 소리를 지르자 김영미가 움찔했습니다. 니들이 3년 전에 그 갯벌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조판수가 다 불었으니까. 조판수라는 이름이 나오자 김영미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조판수. 그 인간이 뭐라고 헛소리를. 헛소리? 김영미가 돈을 주며 시어머니를 실종 처리해달라고 했다. 아들 이원식도 현장에서 모든 것을 묵인했다. 이래도 헛소리 같나? 김영미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때 뒤늦게 아들 원식이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원식이의 손에는 징계해고 통지서라는 서류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 회사에서 잘렸어요. 아버지가 회사에다 내용 증명을. 원식이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었습니다. 최 변호사가 놈의 직장에 범죄 사실 통보를 보낸 것이었죠. 회사는 당연히 그런 파렴치한 직원을 안고 갈 리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소송 좀, 가압류 좀 풀어주세요. 저 이제 뭐 먹고 살아요. 영미도 지금 그때였습니다. 얼어붙어 있던 김영미가 바닥에서 우는 원식이의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내리쳤습니다. 짝. 아주 살벌한 소리가 병실에 울렸습니다. 영미야? 너 지금 나 쳤어? 이 한심한 놈아. 김영미가 원식의 멱살을 잡고 끌어일으켰습니다. 지금 저 영감탱이한테 빌어서 해결될 것 같아? 다 저 영감탱이가 꾸민 짓이야. 우리 엿먹이려고. 우리 재산 다 뺏으려고. 영미야, 무슨 말을 그렇게 아버지가. 아버지가 무슨 아버지야. 지 마누라 하나 못 지킨 늙은이. 아니 어쩌면 지 마누라 지가 숨겨놓고 우리한테 뒤집어 씌우는 걸 수도 있어. 저는 기가 막혀서 웃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아니면 뭐예요? 3년 동안 뭐 하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변호사까지 대동하고 우리 집 다 뺏어가려는 거잖아요. 원식이가 김영미의 팔을 뿌리쳤습니다. 그만해. 김영미. 너 진짜 미쳤어? 우리 돈, 우리 집? 그거 다 엄마 돈 아버지 돈이잖아. 뭐? 이 자식이 이제 와서 딴소리하네. 너 그때 안 그랬잖아. 김영미가 원식이를 손가락질하며 악을 썼습니다. 3년 전에 갯벌에서 너 나한테 뭐라고 했어? 영미야 엄마 저렇게 다쳤는데 병원비 간병비 우리 돈으로 다 어떡하지? 네가 먼저 그렇게 말했잖아. 원식이가 당황해서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참에 그냥 요양원에 보내자고 했더니 네가 사람들이 알면 어떡하냐고 차라리 아무도 모르게 실종된 걸로. 네가 먼저 그 말 꺼냈잖아. 이 나쁜 놈아. 니야. 내가 언제. 너가 조판수인지 뭔지 그 인간 부르자고 했잖아.
네가 동의했잖아. 네가 차에서 네 어미가 원씨가 살려줘 하는데 너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차 돌렸잖아. 이게만도 못한 놈아. 개만도 못한 놈이라는 말은 참으로 정확했습니다. 두 괴물이 제 아내가 누워있는 병실에서 서로의 죄를 폭로하며 물어뜯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최 변호사가 설치해둔 병실 카메라에 그리고 제 휴대폰 녹음기에 고스란히 담기고 있었습니다. 너 때문에 내 인생 다 망했어. 네가 내 돈 다 가져갔잖아. 우리 오빠 가게 차려준다고 네가. 뭐? 네 돈? 네가 번 돈이 어딨어. 다 니네 부모 돈 뜯어낸 거지. 그리고 우리 오빠 가게. 그거 너도 같이 쓰기로 했잖아. 이 배신자. 두 사람은 서로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을 뒹굴기 시작했습니다. 이 미친. 나. 이거 안 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장 내 아내 앞에서 그 더러운 손들 치우지 못해. 제 고함에 두 사람이 멈칫했습니다. 그때 박 사무장님과 보안 요원들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환자분 앞에서. 보안 요원들이 두 사람을 떼어냈습니다. 김영민은 바닥에 주저앉아 이제는 실성한 사람처럼 웃기 시작했습니다. 킥킥킥 망했다 다 망했어. 저 영감탱이 때문에 다 망했어. 원식이는 넋이 나간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제가 다 잘못했어요. 영미가 제가 다 시킨 거예요. 저는 정말 시끄러워. 저는 원식이의 말을 잘랐습니다. 네가 네 어미를 그 차가운 갯벌에서 외면하고 차를 돌렸다는 말. 내 두 귀로 똑똑히 들었다. 너는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다. 제 선언에 원식이의 눈이 처음으로 절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버지, 잘못했어요. 아버지, 흑흑. 끌어내. 보안 요원들은 울부짖는 원식이와 실성한 듯 웃는 김영미를 짐승처럼 병실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지옥 같은 폭풍이 휩쓸고 간 병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아내의 눈을 가렸던 제 손을 내렸습니다. 아내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또르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듣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 내외는 완벽하게 몰락했습니다. 집도 차도 돈도 모든 것을 잃었죠. 김영미의 친정에서 차렸다는 그 가게 역시 최 변호사가 범죄 수익으로 취득한 재산이라는 증거를 제출하여 가압류가 들어가고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며느리 친정 식구들은 사기꾼 집안이라며 김영미를 집안에서 내쫓아버렸다고 하더군요. 두 사람은 갈 곳이 없어 여관방을 전전하며 서로를 탓하고 싸우다가 결국 이혼 소송까지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물론 위자료로 줄 돈 따위는 한 푼도 남아있지 않았지만요. 저는 그 소식들을 최 변호사를 통해 전해 들었지만 아무런 감흥이 없었습니다. 제 모든 신경은 오직 아내 순이에게로만 향해 있었죠. 아들은 아니 원식이는 그 후로도 몇 번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버지, 밥 사 먹을 돈도 없어요. 10,000원만. 저는 대답 없이 끊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감옥 가면 누가 아버지를 모셔요. 제발 고소 좀. 저는 번호를 차단해버렸습니다. 시간이 흘러 겨울이 가고 봄이 왔습니다. 아내는 기적처럼 조금씩 아주 조금씩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선영 사무장님의 헌신적인 간병과 병원의 집중적인 재활 치료 덕분이었죠. 인지 기능이 손상되었다는 의사의 비관적인 진단과는 달리 아내는 저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어느 따뜻한 봄날 오후 제가 아내의 손을 잡고 창밖에 벚꽃을 보여주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내가 3년 만에 제게 여보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순이야. 순이야. 나야. 나 동철이야. 고마워. 돌아와줘서. 정말 고마워. 그날부터 아내는 천천히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밥 먹었어? 집에 가고 싶어. 하지만 아내의 기억은 3년 전 그 갯벌에 나가기 전날에 멈춰 있었습니다.